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인간 1주 2차 시 공부를 합시다. 아, 1주 1주 1차 시에는 우리 문학과 인간 15주차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차 시는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3차 시 때는 우리가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물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수업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문학과 인간 1주 2차 시 문학이란 도대체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제 문학은 예술의 하위 범주에 속하니까 예술에 대해서 또 먼저 볼까요? 그래서 예술은 과연 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 그럼 예술이 아닌 건 뭐냐를 먼저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우리는 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념이라고 하죠. 예술에는 가치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술작품은 실용적인 쓸모보다는 미적인 쓸모를 가지고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상식보다는 창의를, 모방보다는 창조를 예술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 두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것이죠. 자, 왼쪽 마르셀 듀상의 이제 셈이라는 셈이라고 이름 붙인 변기인데, 남자 소변기인데 평범한 사물에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종전의 미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복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뒷상은 표현 매체 선택은 순수하게 미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연에 의한 발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파이프인데, 그렇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마그리트의 이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은 인간이 이름진 사물은 주어진 환경, 각도, 시야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례의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음, 예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전복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도 뭐 유명하죠. 고석계 시대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입니다. 이건 미적인 의미보다는 주술적인 의미가 더 강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고석계 시대 사람들이 변변찮은 도구를 가지고 사냥을 나갔을 때 인간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보다 더 강했을 것이다, 많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결론,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정불변한 건 없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도 크게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의 오감도 제1의 아이가 달려가네, 제2의 아이가 달려가네,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공부했잖아. 그게 뭐야? 라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는 이걸 문학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독자 이해 여부에 따라 문학과 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강수의 즐거운 사람 한 30여 년 전에 연세대 국문과 교수 마강수 교수 몇 년 전에 자살했는데, 즐거운 사라라고 하는 소설을 펴내고 나서 이게 뭐 소설이냐 외설이다라고 해서 구속되고 이 소설은 이제 판매 금지되고 그랬거든요. 장정일이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이것도 이제 뭐 크게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원작으로 한 영화 거짓말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예술이냐 외설이다. 지나치게 어떤 성적인 묘사라든가 이런 것이 그 청소년의 정서에 해악을 끼친다, 이런 윤리성을 기준으로 문학과 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20년대 카푸의 경향주의 문학, 카푸는 이제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동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문학을 창작했을 때 이건 어떻게 문학이냐, 정치의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80년대 민중문학도 해방문학도 크게 사정이 또 다르지 않아요. 그 범주에 드는 작품들 중에서는 노동자들의 수기, 선전, 삐라, 집단, 창조 이런 것들까지도 소위 이제 민중 혹은 해방문학이라고 했습니다만 21세기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평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문학과 문학이 아닌 것을 자 그러니까 아까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변함없는 규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학과 인간, 문학이란 뭐냐 개념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문학적인 그래 최소 조건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될 것이 필요하죠. 그럼 문자로 기록된 것은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다 문학이냐? 그렇게 말하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우리 대학의 우리나라의 대학원에서는 역사학을 전공하면 역사 박사 학위를 주는 게 아니라 문학 박사 학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역사를 문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기록돼 있되 인간의 정서를 담은 글일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학적인 글에 있어서 최소한의 차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서, 특히 이성이나 논리와 구별되는 정서를 중시하는 글. 그러니까 문학의 언어는 정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론 정서는 매우 주관적인 감각이죠. 개인의 정서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또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어쨌든 정서적 태도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표현의 측면에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문학의 개념에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술에 있어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죠. 독자의 입장에서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경험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보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하나의 큰 그 문해사조 흐름에 따라서 또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낭만주의 시대에는 개인의 경험과 개성을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사실주의, 세속의 시대에는 이제 리얼리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경험을 또 중시했어요. 이렇게 뭐 이제 그 계속 그 얘기죠.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할 때 어려운 것은 절대 불변의 어떤 그 개념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좋은 표현은 뭐냐? 서양 회화의 경우에 알고 있는 것이 좋은 표현이었다라고 그런 시대로부터 보이는 것, 보이는 것 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느낌을 그리는 그런 방법의 변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현과 문화 양식을 보면 고전주 시대는 전통이나 어려운 질서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을 가장 의미 있는 일로 봤다 그 말입니다. 예술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낭만주의 시대는 주체 욕망과 정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것, 사실주의 시대는 작가가 살고 있는 당대 현실을 어떻게 잘 재현해내는가가 핵심적인 문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문학을 크게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서정과 서사와 극으로. 서정은 뭡니까? 화자가 표현하는 내용이 직접적인 자기 표현에 치중했을 때 서정, 특히 시를 서정, 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사는 뭡니까? 외부에 대한 관찰과 탐구의 표현이죠. 시에도 서사시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서사 그러면 소설, 산문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화제나 서술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크게 발달해 희곡이죠. 희곡인데 내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측면은 이제 같은 극에서도 서사극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조금 곤란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서술적 외부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의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소설의 서술자는 이야기의 전달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다시 봅시다. 문학과 언어. 문학은 언어를 통해 감각되거나 지각된 경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때 지각되거나 감각된 내용은 다시 언어를 통해 수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어는 그것 자체로 지각하거나 감각한 내용은 아니에요. 무엇을 표현하든 언어가
물질의 질감을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지요. 언어는 사물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언어로 표현된 사물이 사물 그 자체는 아니죠. 이게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인간과 세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죠. 언어를 통해 인간은 감각된 것 이상을 추상해내고 조직된 사고를 할 수 있고 법칙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실상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죠. 사고의 체계는 그러므로 언어의 체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학적 소통에 갖는 그러니까 문학의 가치죠. 문학의 가치가 몇 개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소통의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문학적 소통에 관한 가장 큰 특성은 정서적 교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정보나 사실의 전달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된 인간의 정서를 타인과 소통하려는 것이 문학의 언어고 문학적 언어의 목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학의 언어는 정서적 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학은 섬세한 감정의 결을 다루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나아가 문학을 통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또 기를 수도 있어요. 문학의 효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학적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문학은 자연스레 언어 학습을 도와주기도 해요. 일상 언어에 비해서 문학 언어는 창의적이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문학을 통해 우리는 심리와 갈등의 섬세한 결을 읽을 수도 있어요. 대상을 섬세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타자와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문학을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학은 현실을 재현하고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만족하지 않지요. 좋은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물리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학을 보는 관점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순수 문학, 순수 예술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문학은 문학 외부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자족적으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문학과 예술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문학의 대상은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문학은 그 자체의 자족성 못지않게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그런 어떤 사회적 관계도 눈뜰 것이 매우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의 대상이 되는 억압의 주체가 부득한 권력이나 직접적인 폭력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 존재 방식과 작동 원리 전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문학은 인간답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어떤 그 방해물에 저항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실존주의 철학가고 작가인 사르트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안가주망이다가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작가의 실천적인 행위를 또 이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합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 문학은 무엇이 옳은 삶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학의 어떤 그 진정성 있는 문학은 이런 것이죠. 그러나 문학은 대안뿐 아니라 다른 아무것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작관 평론가 김현 선생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문학은 권력을 만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를테면 문학은 굶주리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도 제공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실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용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는 그러한 존재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문학의 역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의 유용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상국 선생의 소설 중에서 우상의 눈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폭력과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집단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폭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학은 상존하는 억압 또는 억압의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서를 통한 경험의 소통은 결국은 개인들에게 삶의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정서가 가진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타자에게도 동일한 가치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죠. 그러나 이제 그건 올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후 주체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 읽기를 통해서. 자, 이런 깨달음은 사실 긍정이 아닌 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 자신과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어떤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죠. 이 무관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관심을 증오한다. 그람시의 산문집도 제 그 서가에 꽂혀져 있군요. 문학의 가치며 진정한 주제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언어의 측면에서 또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주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있어서 유효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언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단이죠. 그런데 거기에 정서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문학의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상의 언어에도 정서의 전달이 포함되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참 예쁘다라고 느끼는 그런 어떤 정서, 감각, 그다음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일상에서 느끼는 감각이고 표현인데 정서가 담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문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하여튼 일상의 사실은 문학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언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와 문학의 언어를 이렇게 뭐 두고 다르듯이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상의 언어는 의사소통의 언어고 문학의 언어는 거기에 덧붙여서 정서의 기능이 덧붙여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학 언어의 성격은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 작품에 나타나는 정서가 일상의 그것을 넘어선다고 하는 측면에서 문학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어의 한계는 뭐냐면 대상은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관념이 될 수 있죠. 그런 인간의 관념이 되어버리는 순간 실체는 사라지고 인간에게는 관념만이 남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경험을 통해 드러내는 구체적인 언어, 특히 비유를 통해 이와 같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물은 새로운 의미와 정서를 얻거든요. 비유는 언어가 갖는 추상성을 극복하고 언어와 언어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죠. 그중에서 이제 은유와 환유, 은유는 차별성에 담긴 유사성에 근거해서 그런 비유고 환유는 두 대상의 인접성을 근거로 사물의 개념을 지칭하는 비유한 방법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시 중에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라고 하는 시가 있죠. 정지영의 호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일 겁니다. 자, 내 마음은 호수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제 이거 A는 B요. 내 마음은 호수요. 직유법, 비유, 뭐 이렇게 비유. 내 마음은 뭐처럼 이렇게 직유법이고 이건 은유법이죠.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 A는 B. 예. 뭐처럼 뭐같이 뭐뭐딘들 뭐뭐딘냐 이렇게 이제 직유법이니까 이건 은유법이죠.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이 어떻게 호수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과 호수는 서로 다른 어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대상 A와 B가 갖고 있는 어떤 유사성,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호수다. 내 마음은 호수처럼 넓고 잔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환유는 또 뭐냐?
환유는 인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대상 A와 B 간의 인접성을 근거로 사물의 개념을 지칭하는 비법인데, 예컨대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와서 표현하는 수어법이죠. 숙녀를 하이힐로, 우리 민족을 흰옷으로, 숙녀를 하이힐로, 이건 이것도 뭐 30년대 방식입니다. 우리 민족을 흰옷, 백어민족, 이런 경우는 적절합니다. 젠더와 관련해서 설명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숙녀를 하이힐러, 이건 지우고 싶군요. 이 남성 중심의 그런 어떤 그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공할 때는 이거 지우고 제공할게요. 하여튼 우리 민족만 봅시다. 알겠죠? 환유법. 자, 그런데 은요 환유가 그렇게 또 딱 부러지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좀 더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도록 합시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개념을 이제 이것저것을 보면서 문학의 개념을 우리가 그 포즈를 맞추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 언어학과 인문학 봅시다. 랑그와 파롤, 랑그. 영어는 생략했습니다. 랑그와 파롤. 그러니까 랑그와 파롤, 기의를 말합니다. 기의, 대상의 의미. 기표는 이제 대상을 표현하는 어떤 형식이죠. 이 기표와 기의의 만남은, 그러니까 언어는 자의적이다, 이런 얘기죠. 언어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이를테면, 내가, 이건 이제 컵이죠. 보입니까? 물을 담아놓은 컵인데, 이걸 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이런 의미죠. 이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이제 그래서 구조주의, 러시아 형식주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영국과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뉴크리티시즘, 신비평이라고 하는 장르를 열었습니다만은, 이 구조주의의 관심은 문학 작품과 그 구성 요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문학 작품을 하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보고 작품 그 자체에 주목하는 그런 이제 어떤 문학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구조주의,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개인이 속한 사회 환경이 배제된 완전히 독립된 언어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의 세계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타락한 이야기로서의 소설 또는 문학이란 필연적으로 하나의 자서전이며 동시에 사회 역사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소설의 이론에서 이 소설의 이론에서 루카치가 한 말이기는 합니다. 자, 어떤 계층의 인간도 하나의 사회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도 개인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라는 어떤 집단, 언어 공동체로부터 받은 사회적 획득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소위 문학을 바라보는 이제 여러 관점 중에서 그 문학의 어떤 자독적인 세계,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내재적 관점으로만 문학을 보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학의 언어는 현실을 모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또 제기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리얼리즘에서는 어떤 삶의 재현 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리얼리즘에서는 어쨌든 현실의 모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실을 모방하려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해와 해석이 있어야 그걸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러나 20세기 이후에는 문학이 현실을 모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의가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언어의 한계이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과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럼 세계를 이해하기가 가능하지 않다. 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어떤 형태로든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작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시에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아마 해 줄 겁니다. 내가 담당하는 과목들 모두에 계속 지금 4학기째 글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주차에 가서는 이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문학과 인간에서 작가는 그럼 뭐냐? 작가는 어떠한 존재인가? 작가는 어떠해야 하는가? 물론 이렇게 어떠해야 한다고 딱 규정하는 것은 문학이 이렇다라고 단일한 어떤 규정을 내리는 것처럼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러한 측면을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3주차에 또 나눠볼 겁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그 내가 마련한 문학과 인간 일주 2차 시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자료, 28페이지 자료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한 1, 2분 정도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가 이 자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도대체 문학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해명을 했죠. 문학인 것과 문학이 아닌 것의 규정은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도 불구하고 문학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은 일단 문자로 기록될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 왜냐하면 문학의 언어는 정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것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학의 매개는 언어인데, 언어는 사회적 맥락과 관계없이 저 홀로 존재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언어를 매개로 하는 문학이 문학의 어떤 인간의 삶을 외면한 그런 소위 순수 문학의 세계,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자족적인 세계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얼핏 비판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표현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표현인가 하는 거 역시 문학과 예술의 개념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시대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그다음에 그 당대가 요구했던 그 문학예술에 대한 어떤 의미, 그다음에 작가들에 대한 책무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 왔다. 이런 얘기도 했지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학의 가치는 과연 뭔가와 관련해서 사실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문학의 가치는 일단 이제 이것도 3차 시에 우리가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냐를 공부하는 3차 시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미리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 부분이죠. 억압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면서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근데 이것을 억압하는 세계의 질서, 구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억압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보고, 문학의 어떤 본질적인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3차 시는 이것을 제가 비판적 지성의 구현, 또는 이제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어떤 행위자로서의 구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학과 인간 일주 2차 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